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2,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평생을 바치다 얼마 전 은퇴한 김철수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퇴하면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고요. 하지만 제2의 인생은커녕 제 앞에는 막막한 현실의 벽만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출근하던 회사가 사라지니 하루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해야 할지 몰라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지요. 그때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제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통장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경기도에 있던 24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판 돈과 퇴직금을 합치니 대략 6억 원 정도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6억.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 돈으로 아내와 제가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250만 원만 잡아도 1년이면 3천만 원, 20년이면 6억입니다. 병원비나 자식들 경조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요. 아내의 걱정은 더했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 갔는데 파 한 단에 4천 원이 넘더라. 무서워서 장을 못 보겠어. 평생 알뜰하게 살림해온 아내가 파 한 단 값에 한숨을 쉬는 것을 보니 가장으로서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유튜브에는 은퇴 후 제2의 인생, 노후 자금 얼마면 충분한가 같은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제 눈을 사로잡은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 달 10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사는 법. 처음엔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월세도 못 낼 돈이니까요. 그런데 영상을 보니 정말로 그렇게 사는 한국인 은퇴자들이 있었습니다. 수영장 딸린 넓은 집에 살면서 매일 외식을 하고 값싼 마사지를 받고 취미로 골프를 치는 모습들. 그들의 얼굴에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유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친 사람처럼 베트남 이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현지 교민들의 글을 읽고 유튜브 영상을 수십 번씩 돌려봤지요.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돈 3억이면 여기선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죠. 한 교민의 그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지금 가진 6억이면 베트남에서는 정말 황제처럼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자료를 모은 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베트남 가서 살아보는 거 어때? 아내는 당연히 미쳤냐는 반응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모아둔 자료를 보여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영상을 함께 보자고 조르니 아내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끼며 살았는데 노후에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막막함이 아내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정말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둘이서 충분히 산다고? 그럼 집값도 싸고 물가도 싸고 남는 돈으로는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우리도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결국 우리는 일단 여행이라도 한번 가보자는 생각으로 5박 6일짜리 다낭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다낭 공항에 내리자 한국과는 다른 후덥지근하면서도 달콤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5성급 호텔은 하루 10만 원, 랍스터가 포함된 해산물 저녁 식사는 1인당 3만 원, 쌀국수 한 그릇에 1,500원. 보는 것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지요. 자유시간에는 한국인 부동산을 통해 집도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수영장 딸린 빌라가 월세 50만 원,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가 월세 70만 원. 아내와 저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은퇴자는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두 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선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국.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와 아내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민 계획을 말하자 예상대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나이에 갑자기 무슨 이민이에요? 사기당하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이미 베트남의 달콤한 꿈에 빠진 저희 부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겠다며 자식들을 설득하고 30년을 살았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가구와 살림살이를 헐값에 정리하고 필요한 집만 컨테이너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6억 원을 들고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는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노후를 생각하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길이 지옥으로 향하는 편도 티켓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요. 다낭에서의 첫 3개월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1,500원짜리 쌀국수로 아침을 먹고 오후에는 수영장에서 책을 보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150만 원 남짓. 6억이라는 돈은 평생 다 못 쓸 것 같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천국도 매일 반복되니 일상이 되더군요. 매일이 휴가 같은 삶은 거꾸로 말하면 매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제게 이 끝없는 여유는 점차 권태와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놀기만 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 바보 되겠어. 아내도 비슷한 생각을 하던 차에 저희는 한인의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최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에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진 사업가였지요. 그는 유창한 베트남어로 현지인들을 대했고 모임의 다른 교민들에게도 신망이 두터워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유독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말했음에도 형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요. 형님처럼 한국에서 한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야말로 진짜 존경받아야 합니다. 저 같은 장사꾼하고는 격이 다르시죠. 그의 칭찬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 어울리다 보니 최 사장은 제게 가장 가까운 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낭 인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고급 리조트를 짓는 사업이 있는데 형님께만 특별히 투자 기회를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은행에 6억 그냥 놔두시는 건 돈을 버리는 겁니다. 이 사업에 3억만 투자하시면 2년 안에 10억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완강히 반대했지요. 여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냥 이대로 만족하고 살아요. 제발 위험한 짓 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잔소리로 치부했습니다. 평생 돈 걱정만 하던 아내가 뭘 알겠냐 싶었지요. 지금껏 내가 알아서 잘해오지 않았느냐고 큰 소리를 치고 결국 저는 아내 몰래 최 사장에게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반토막 났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년 뒤 10억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요. 최 사장은 처음 몇 달간은 매주 진행 상황이라며 번듯한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며 짧게 끊기 일쑤였고 사무실에 찾아가도 늘 자리에 없었지요. 1년이 지나도록 리조트 부지에는 공사 시작은커녕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불안감에 피가 마를 무렵 한인회에서 만난 다른 교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에이 형님, 최 사장 그놈한테 물린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그거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다들 여기서 몇 판 돌려서 복구해요. 그가 가리킨 곳은 다낭 시내에 있는 화려한 카지노였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도박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밤마다 잠을 설쳤고 잃어버린 3억 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구경만 하는 거야, 딱 구경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카지노에 발을 들였습니다.
화려한 불빛, 사람들의 함성, 칩이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저는 구경만 하겠다던 다짐을 잊고 주머니에 있던 10만 원을 슬롯머신에 넣었습니다. 레버를 당기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화면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잭팟이라는 글자와 함께 동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만 원이 순식간에 200만 원이 된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면 잃어버린 3억을, 아니 그 이상을 되찾을 수 있겠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카지노로 출근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운이 따랐습니다. 바카라 테이블에 앉아 100만 원, 200만 원씩 걸었고 돈은 신기하게도 계속 불어났지요. 일주일 만에 잃었던 3억 중 5천만 원을 복구했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한 재능이라도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여보, 나 돈 땄어. 우리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밤늦게 돈다발을 들고 집에 들어온 제게 아내는 기뻐하기는커녕 싸늘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 돈, 도박으로 딴 돈이잖아요.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나 먼저 한국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경고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은 10억이라는 숫자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 돈만 따면 사기당했던 원금은 물론이고 베트남에 오기 전 꿈꿨던 진짜 황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도박의 신은 결코 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더군요. 따는 날보다 잃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천만 원을 잃으면 다음 날에는 본전을 찾기 위해 2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2천만 원을 잃으면 그 다음 날에는 4천만 원을 걸었지요.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통장에 남아있던 3억 원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손에는 비행기 표를 살 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제게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의 모든 신뢰와 존중이 룰렛바퀴 위에서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만 했습니다. 딸 아이가 보내준 돈으로 겨우 편도 비행기 표 2장을 끊었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지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6억 원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지요. 우리는 공항 벤치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서울 변두리에 창문도 없는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통장에는 정말 3,7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새벽에 폐지를 주었고 아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이었지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폐지를 주어 모은 돈과 아내의 월급을 합쳐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월세방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내와 저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바닥까지 가봤으니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겠죠. 다시 한번 살아봐요, 우리.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뿐이었지요. 저는 지금 동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월급은 200만 원 남짓. 6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돈이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파산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는 것을. 가끔 베트남에서의 그 뜨거웠던 햇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저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바로 제 옆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의 지친 어깨,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주 앉아 김밥을 나누어 먹는 이 저녁의 소중함을 말입니다.